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예,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요새 때이른 더위 때문에 우리 모두 고생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평년보다 높은 기온에 시달리는 곳이 우리나라만은 아닌 것 같죠? 미국의 경우도 폭염으로 상당히 힘든데요. 세계 곳곳에 때이른 이상 폭염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보면은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습니다. 환경은 일단 한번 파괴가 되면 다시 회복이 어렵거나 회복하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자,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정치권이 높다 하되 출발 새아침 아래 메이로다. 나란 일을 논하는 선비들의 이야기 공간, 출발 사랑방. 예, 한 주간 정치권 정리해보는 순서죠. 자, 매주 금요일에 함께하는 금요일의 남자들입니다. 경기대학교 김홍국 교민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미래전략개발연구소의 김우석 부소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매주에 저희가 사자성어를 뽑는데 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속담으로 바꿔봤습니다, 오늘은. 예, 김홍국 교수님. 그래서 일부러 쉬운 걸로 골라봤습니다. 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아주 익숙하신 속담일 텐데요. 대수롭지 않은 것들이라도 자꾸 쌓이고 또 거듭되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 네. 그래서 가랑비 조금씩 맞다 보면 나중에는 온몸이 젖어 있고 자칫하면 그것이 큰 화를 입을 수도 있고. 감기라든가 또는 폐렴으로 발전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잘해야 된다. 우리 요즘 보면 청와대 여당도 인사청문회라든가 이 과정들을 보면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고 제대로 좋은 후보들을 선발하는 노력들을 사실은 제대로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정권 초기부터 이 국정 운영에 힘이 빠질 수 있다. 이건 여당과 청와대에 하고 싶은 말이고요.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당내에 막말, 욕설 이런 말 오가고요. 정치에 대한 신뢰를 낮추고 더군다나 계속해서 모든 사안마다 다 반대하겠다. 전부 다 낙마시키겠다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국정의 발목 잡기로 이 비난을 받지 않습니까? 야당도 이렇게 존재감이 없어지다 보면 언제 프랑스처럼 이 프랑스의 마크롱 하나도 의석이 없다가 전체 70%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사회당이 대몰락했잖아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당, 야당, 국민의 눈높이를 보고 가야 된다. 이런 상황이 사자성어로 한마디로 붙이면 저는 자승자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정치권 국민 섬기기에 정말 밤을 새워서라도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사자성어가 나왔어요. 네, 예, 김우석 부소장님. 저는 속담이라고 하셔가지고 조금 어렵게 갔습니다. 터키의 속담인데요. 아, 진짜 어렵네. 우리나라 속담도 제대로 모르는데 터키 속담을. 예. 아니, 흔한 얘기인데 네. 찾아보니까 터키의 속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생선은 머리부터 썩는다. 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국들은 사실은 지도층부터 부패를 한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우리 처지를 보면은 그것이 와닿는 측면이 너무 많아서 제국이 부패해가지고 자중질환에 빠지면 결국 패망을 하는데 외적 같은 경우에는 그때 와가지고 목을 치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지도층들을 보면은 좌우, 여야, 보수, 진보를 떠나서 사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람들이 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속담이 우리한테 너무나 주는 메시지가 크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부터라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기대에 부응하기에 좀 이렇게 탕평이라고 할까요? 너무 좁히면 사람들이 너무 없잖아요. 지난 정권에서도 사실 노무현 부역자, 이명박 부역자 이렇게 해가지고 풀을 너무 좁혔기 때문에 사실은 인재 기근이나거나 할까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이번에도 적폐 세력 이렇게 하면서 인원을 너무 줄여버리면은 결국 그 부패한 세력들 중에서 일부를 또 써야 하는데 그런 국민들 저항을 극복하는데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 이런 뜻에서 정해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현 정치권에 하고 싶은 말, 정치권을 보면서 생각나는 속담 있으시면 의견 보내주십시오.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의 유료 문자죠. 샵 0945,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방송에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알려진 얘기부터 해보죠. 문재인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를 했는데 올해 하반기까지는 사드 발사대 한 기를 야전 배치하고 나머지 5기는 내년에 배치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로 사드 배치 절차가 빨라졌다. 이런 얘기인데, 자, 저희가 이상돈 교수 앞서 일부에서도 이제 인터뷰를, 이상돈 교수님이 아니죠. 이상돈 의원하고, 이게 사람이 말버릇이 무서워요. 예, 이상돈 의원님하고 제가 일부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공개했느냐,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저는 그동안의 상황에 대해서 문 대통령의 전반적인 전략 점검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 국방부가 제대로 사드의 이 배치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최근에 마치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것처럼 이런 여론들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또 미국의 매파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간에 마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안보에 예민한 사안을 자꾸 벌려놓아서 한미 회담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대통령 서로 다른 의견이 있는 것처럼 자꾸 그런 여론들이 이 보수 진영에서 나오고 있고 미국의 매파 진영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저는 사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왜 이 대통령이 진행하고 있는 과거에 미국 정부가 한미 간에 약속했던 것들이 당초 약속은 사드 발사대 한 기를 야전 배치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배치하기로 합의를 했었는데 왜 갑자기 대선 국면부터 대선 전에 이미 배치가 완료되고 반입되고 이런 진행이 됐는가. 다시 말해서 이 잘못된 이렇게 갑자기 서둘게 된 그 과정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힘으로써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이런 잘못된 절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한미 간의 동맹에 대해서 더욱더 굳건하게 하겠다는 저는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안보 사안의 한미 간의 틈 벌리기를 한미 간의 공통된 사안으로서 우방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있는 정부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는 것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하게 밝히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합니다. 예, 김은석 부소장님. 김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사실 뭐 지금 요새 언론 인터뷰로 계속 나오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국제 무대 등장이라고 하는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속 조율을 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미국 국민들에게 트럼프 행정부와 우리가 입장이 다르지 않다, 오해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건 사드 문제가 있고 문정인 그 특보가 미국 발언한 것 그리고 지금 원비어 문제 이 세 가지가 결정적으로 그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드에 대한 오해를 푸는 일환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문재인 특보에 대해서 경고 발언, 원비에 대해서는 조전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미국과 어떤 주파수를 맞추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아쉬운 것들은 역시 사드 문제는 처음에 접근 좀 잘못하지 않았나 좀 아쉬움이 있어요. 사실 사드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전 정부의 결정을 좀 미룰 필요도 있었고 그래서 좀 자유롭게 해가지고 기정사실화하면서 가도 됐고 또 중국에서 뭐라고 하면 그것은 미국에 돌려도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좀 자유롭게 출발을 할 수 있었는데 스스로가 전략적 선택이라고 하면서 좀 너무 이렇게 그 문제를 동티를 나게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런 면에서 지금의 그 수습하는 과정은 상당 부분 그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게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가지고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틀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틀을 최대한 강고히 하는 방향으로 하고 이건 북핵 위기뿐만 아니라 중국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대한 뭐 생존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정파와 상관없이 전략적으로 좀 접근하는 게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6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지 이제 한 달이 다 돼가는데 된 게 없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예, 지금 그
그래서 이제 사실 여당으로서는 더 좀 초조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요. 이 정부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을 아예 못하게 하는 게 말이 되냐. 대선 불복이다. 국정 발목 잡아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다. 어제 눈물까지 글썽였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눈물까지 글썽일 필요가 있었는지 여당의 대표라면 국민들에게 훨씬 더 믿음감을 주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확한 원칙. 아니 또 눈물이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더라도 뭐 밖에 나가서 흘리는 눈물은 바람직한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국민들께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상황이 나쁘더라도 더 든든하고 믿음직한 모습으로 잘 해내고 있다. 그리고 해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여당이라든가 또는 대통령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과정이거든요.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인사청문회에서 사실은 문제가 있는 인사를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낙마시키겠다라든가 또는 추경에 아예 심사도 하지 않겠다. 뭐 이러면서 야당들이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이죠. 100석이 넘는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초기에 어려움을 겪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대선 불복까지 나가는 것은 저는 너무 심하게 나갔다고 보고요. 그 단어를 쓴 게 심하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대선 불복까지는 대선 불복할 수 있겠습니까? 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엄청난 국정농단과 그렇죠. 국기문란 사태. 물론 자유한국당의 그 모습들은 아직도 친박당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그 부분은 반성하고 이 부분은 성찰해야 될 측면이 있다고 보지만 야당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어느 정부나 사실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더욱더 설득하고 몸을 낮추면서 여당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 대신에 야당의 모습에 대해서는 저는 좀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부분이 결국은 국정이 출발하게 된 과정들 인수위도 없이 출발해서 지금 내각도 출범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사실 정부를 평가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는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고 우리가 정부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부는 대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평가를 본격적으로 언론도 하고요. 정치권에서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초기 아예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들 이런 부분들은 청와대 여당이 더욱더 몸을 낮추더라도 야당도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답답한 심정을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라면 좀 더 든든하고 국민들께 믿음을 주는 모습을 저는 보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예. 김은석 부소장님. 아쉬움에 동감되는 부분이 많지만 역시 좀 말씀하신 대로 뭐 공감이 가는 부분들도 있어요. 사실 여당의 원내대표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라고 하는 걸 우리가 유승민 그 대표를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이 원내대표를 했을 때 청와대와의 코드를 맞추기도 쉽지 않고 청와대에서 재량을 주지 않으면은 정말 뭐 이렇게 독립적인 길을 가든지 아니면은 정말 그 심부름꾼 역할을 하든지 선택의 기로에 있는데 원내대표가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럼 그런 측면에서 뭐 이해되는 측면이 있는데 역시 최종적인 책임은 청와대에 있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여당에 일정 정도 협상에 재량을 주는 그리고 결정을 하는데 좀 참고를 하는 이런 역할들을 좀 부여를 하고 야당이 주장하는 것도 상당 부분 좀 존중을 하면서 수용하는 그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청와대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서운한 감정은 야당에만 있는 게 아니라 청와대에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청와대 뭐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욱하는 마음에 좀 그런 행동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듣는데 결국은 이건 누구의 책임을 떠나서 누가 풀 것인가가 중점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최종 책임을 지는 사람은 결국 그 나라의 주인이고 그 주인은 국민인데 국민이 최종적으로 임무를 부여한 건 청와대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그런 단초를 좀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오페라 사랑의 묘약에 남몰래 흐르는 눈물. 갑자기 오페라가 생각이 납니다. 예. 자, 근데요. 어쨌든 지금 이제 국회가 부분적으로 정상화라 그래야 되나? 일정을 돌아가기는 되는 것 같아요. 인사청문회 일정은 합의가 된 거죠. 그죠? 그렇죠. 네. 조대엽, 송영무, 김상곤 후보자, 이분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합의가 됐는데, 근데 이게 또 청문회를 한다 그래도 이게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당연히 시끄러울 거고요. 현재 나와 있는 후보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지금 제기됐지 않습니까? 일단은 김상곤
새 교육부총리의 경우 뭐 논문 관련해서 사실 학자에게 교수 출신의 학자에게 논문 관련해서 이슈가 제기된다는 것은 사실 치명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 뭐 국방장관 후보자도 현재 뭐 정관예우라든가 또는 지나친 뭐 이 비용들을 고문을 하면서 받았다 외부에서 자문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국방 계획에 과연 할 수 있느냐 이런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야당이나 여당이나 모두 철저하게 검증해야 된다. 과연 우리 국민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교육이라든가 국방, 노동 이런 부분들을 맡을 자격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되 그러나 처음부터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사실 청문 일정조차도 잡아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까스 국민들에게서 이제 계속해서 발목 잡기 이런 비판들이 있으니까 이제 결국 청문 일정까지는 서로 합의를 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런 과정을 결국 청문회에서 밝혀내는 거 현재 우리 청문 제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문회에서 낙마시켜야 될 정도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라면 당연히 낙마를 시켜야 될 거고요. 그 과정은 상당히 시끄러울 겁니다. 대신에 다른 국정에 있어서는 좀 전반적으로 좀 협조할 부분은 협조해주고 야당도요. 또 여당도 이 부분을 좀 리더십을 가지고 야당을 설득해내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시끄럽지 않을까. 야당의 또 기세도 만만치 않고요. 여당도 지금 너무나 시급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공세를 취할 거기 때문에 저는 상당한 어려움 속에서 진행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 김은석 부수장님. 합의가 된다라고 하는 게 전투에서 무슨 성과를 내기보다는 농성하고 있는 공성전을 벌이고 있는 야당을 전장으로 끌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장에서 전쟁 결판을 내야 하는데 이 부분을 그래서 정치는 경쟁자와 적을 어떻게 구분해내느냐, 어떻게 대하느냐가 어떻게 정치의 묘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은 그거를 하는 것들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권이에요. 여권에서 달리기 종목을 경쟁의 종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적에 대한 싸움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게 그 전장으로 끌어냈는데 종목은 여당에서 결정을 하는 거고 그 결과는 결국은 뭐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하냐 아니냐 이런 걸로 결판을 낼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몇 사람들은 정말 결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흠결들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야당에서 3종 세트 얘기하면서 조대엽 후보자, 송영무 후보자, 김상곤 후보자 세 분을 지목을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을 해야 할 거고 여당에서도 청와대에서 당연히 청와대지만 전체 명단을 가지고 좀 어느 정도의 그 선에서 이렇게 타협을 할 거냐라고 하는 전략적인 좀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이걸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역시 여당에서 손을 내밀면서 뭐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낙마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낙마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아직은 저는 현재는 의혹 제기고요. 예. 그 부분을 저도 뭐 객관적으로 확인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만약의 경우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수준으로 확인된다면 더 낙마가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 상태로 본다면 일단은 분명히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대신에 그것이 정말 객관적인 사실로 부합되게 확인이 되고 이것이 국민적인 분노와 부합된다면 사실은 지금까지는 모든 사안들을 보더라도 뭐 위장전입이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는 위장전입을 한 사람이 통과가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국민들의 분노를 산다면 그 부분은 낙마를 하게 되는 사례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제 판단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 부분들을 정말로 충실하게 소명을 해야 될 것이고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런 분들이 최고의 공직자인 부총리나 또는 장관을 한다는 것은 뭐 말이 안 되는 것이니까요. 저는 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책임한 이런 의혹 공세만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의혹만 제기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죠. 뭐 태산명동 서일필 나중에 보니까는 아무 일도 아닌 아주 작은 일이었다. 태산명동 서일필. 네, 태산 뭐 얘기했더니 나중에 쥐 한 마리 있었던 그런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야당도 정확하게 그 부분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검증을 해 주셔야 되고요. 여당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국민들께 명확하게 또 야당처럼 집중적으로 검증을 해서 정책 능력도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검증을 한 이후에 국민들이 안 된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려주신다면 당연히 낙마시켜야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선은 머리부터 썩는다라고 하는 게 이 경우예요. 사실 이분들이 그동안에 언론에 나온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회를 좀 혼란시키고 정치가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하물며 각자의 업무에 있어서 앞으로 정말 정당성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의혹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는데 스스로가 좀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를 망하게 하는 그 길을 좀 스스로가 좀 피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고 정부가 불행해지는 것도 좀 피해가고 이럴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분들이 진짜 결단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어요. 그만두고 싶지 않아도 그 대통령 눈치 인사권에 대한 침해가 될까봐 그런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청와대하고 좀 긴밀히 좀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국 수석이 됐든 인사수석이 됐든 이런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개입도 하고 좀 전체적으로 명단을 쫙 펴놓고선 좀 이렇게 조율을 할 필요가 있고 특별히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창피할 일이 아니거든요. 교정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자유의 기본적인 요건인데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좀 교정을 하는 용기도 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정부가 결국 성공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위험 요소들을 계속 줄여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하고 협치는 너무나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이분들이 1차적으로는 자신들의 판단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런 기회를 좀 활용을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좀 조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다음 주에도 또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인사청문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이제 다음 주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두 분 모시고 저희가 계속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김홍국 겸임교수, 미래전략개발연구소의 김우석 부소장 두 분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금요일 아침 출근 시간 이제 슬슬 마무리될 그런 시점인데요. 8시 38분 50초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보통 금요일은 저녁이 많이 밀리는데 오늘은 아침도 많이 밀립니다. 게다가 곳곳으로 돌발 구간도 적지 않아서 차량 흐름이 꽤 방해가 되고 있는데요. 강변북로는 지금 차도 많은데 또 사고가 났습니다. 양화대교와 서강대교 사이 1차로에 사고가 발생해서 가양대교부터 차량들 꼼짝을 못하고 있고요. 동작대교까지 밀립니다. 강남권 도로 곳곳으로도 교통량이 많습니다. 먼저 영동대로가 영동대교 방향으로 하계울역에서 대치 우성아파트까지 밀리고 있고요. 언주로는 외곽 가는 길은 도산공원에서 서울대간까지 밀리고 있고 반대 성수대교 쪽으로는 내곡나들목에서 구룡터널, 영동 3교에서 매봉터널까지 밀립니다. 분당 수서로도 꽤 교통량이 많습니다. 청담대교 방향으로 장진아들목 이전부터 탄천 1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강북권 도로에서는 천호대로가 군자교에서 군자역까지 밀리고 있고 강동 성심병원에서 길동 사거리까지 차량 정체가 나타나고요. 동소문로는 미아사거리에서 한성대 입구 쪽으로 차 간격 바짝 좁혀서 이동합니다. 오늘은 동부간선도로도 밀리지만 같이 가는 동일로도 차가 좀 많아 보입니다. 동일로가 군자 지하차도에서 화양 사거리까지 다시 영동대교 북단까지 시속 20-30km 미만입니다. 영동대교 다리 건너기는 괜찮고요. 바로 옆으로 청담대교가 남단 방향으로만 정체가 돼서 시속 20-30km 미만으로 천천히 통과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여의도권으로 밀리고 있고 이후로 동작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시속 20-30km 내외로 천천히 통과하고 있습니다. 노들로는 차량만 많은 정도입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위기의 한국 경제. 하지만 해법은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는 코너. 출발새 아침 경제 빅 이슈. 예, 매주 금요일 날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는 순서죠. 경제 빅 이슈. 오늘도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정부가 6.19 조치로 이제 부동산 시장에 이 경고 시그널을 보내기 시작했는데 네. 어떻게 그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조치라고 보십니까?
예, 부동산 시장이 일단 뭐 숨을 죽이고 있는데요. 예.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은 강남 아파트 재건축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묻지마 투기판이나 다름없었는데요. 이 강남 부동산 투기 열풍이 수도권과 전국 주요 도시로 확산하면서 이제 나라가 흔들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19 조치를 정부가 서둘러서 내는 건데요. 이번 6.19 조치의 주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서울 전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등기 이전까지 금지하겠다. 그리고 그 대출 규제인 LTV, DTI를 10%포인트씩 강화하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재건축 아파트 그 조합원 이제 주어지는 주택 공급 숫자를 3개에서 1개로 제한하겠다 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파트 투기하겠다는 사람들을 차단하고 돈줄을 막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번 조치는 서울, 경기, 부산 등 그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는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맞춤형 대응 조치다 이런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 과열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평가하십니까? 예, 뭐 심각합니다. 그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니까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인데요.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금리가 싸니까 너도 은행에 가서 돈 꿔서 아파트를 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잘만 사면은 이제 큰 돈을 버는 로또나 다름없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우리 경제를 보면 아주 위험하다는 건데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이제 하락을 한다면은 가계부채 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경제가 정말 이제 풍지박산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니까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전세 월세가 이제 같이 따라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집 없는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하는 것이 이제 결국 꿈도 못 꾸고요. 전월세 값이 이제 천정부지로 오르다 보니까 아예 주거가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이 자금 흐름이 왜곡된다는 것인데 그 시중의 자금이 기업 투자나 생산으로 흘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부동산 투기를 흐리니까 경제가 성장 동력을 잃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정말 부동산 투기 망국의 망령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이런 어떤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지금 경기가 뭐 이렇게 막 잘 회생되고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과열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 정부 경제정책이 부동산 시장 과열을 부추겼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박근혜 정부 때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해서 경제 회생의 동력으로 삼겠다 이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이제 LTV, DTI 이런 규제를 완화했고요. 또 아파트 재건축 규제도 대폭 풀었습니다. 여기에다 기준금리를 5차례나 낮추니까 아주 싼 금리로 돈을 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 시장에 불이 붙었다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부동산 시장 살려서 경제를 일으키겠다. 그런데 결과로 보면은 거꾸로 결국 부동산 시장이 투기로 들뜨면서 경제가 또 불안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소득 구조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부추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계층간 소득 격차가 상당히 크거든요. 상위 20% 소득이 하위 20% 소득이 5배가 넘습니다. 이렇게 소득 격차가 큰 상태에서 금리가 사상 최저인 1.25%까지 내려가니까 돈 많은 그 부유층들은 은행의 예금에도 이자를 별로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하자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은 이자가 이제 싸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기회에 돈을 꿔서 내 집 좀 한번 사보자. 그런 어떤 욕구들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이 조금 바람만 불어도 투기가 과열되는 그런 어떤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경제 구조로 봐서도 항상 부동산 투기 열풍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조치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뭐 이번 조치가 예상보다는 약한 조치다 이런 어떤 시장 평가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상당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 그 투기를 이제 하겠다는 사람들을 이제 차단하기 때문에 뭐 안정화 효과는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데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재건축 아파트 거래가 거의 중단이 됐고요. 일부 아파트는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투기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분양권 전매거든요. 이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우면은
아파트 분양받아서 계속해서 투기 거래를 하니까 아파트 시장이 이제 도박판이 된다는 건데 이걸 이제는 이제 상당히 이번에 차단을 하니까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중요한 변수가 그 조합원들,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들이 아파트 몇 개씩 이제 새로운 아파트 공급받아서 투기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 채까지 허용하다가 한 채까지만 허용하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여기 중요한 어떤 대책이 바로 이제 돈줄을 쥐는 건데 그 LTV, DTI 이것을 이제 10%포인트씩 강화를 하니까 돈 꾸기가 좀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대책이 이제 투기 억제 효과는 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투기를 막는 정책은 결코 아니다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 그 부동산 투기는 경기가 침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열되는 것이 결국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어디에 투자할 데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소득 기제가 심한 상태에서 부유층들이 이제 돈 어디 이제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자꾸 부동산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자꾸 부동산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은 결국 이제 소득 구조를 고치고 경제 전반적으로 자금 흐름이 부동산이 아니라 산업으로 흐르는 그런 어떤 자금 흐름의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이것이 이제 부동산 대책의 어떤 그 근본적인 대책이지 지금처럼 이렇게 뭘 막겠다. 임기응변적으로 조치한다. 이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부분도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 이번에 그 정부가 과감하게 이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내놓지 못한 이유가 이제 경기 회복 문제였는데 이번에 이제 고려된 대안 중에서 투기 과열지구 지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거는 이제 과열지구를 지정을 하면은 그 분양권 전매 완전히 금지시키고요. 그 다음에 거래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투기를 아주 강력하게 막는 그런 조치가 되는데 이번에 그런 조치는 내놓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지금 경기가 회복세로 들어섰다. 그래서 정부도 경제 성장률을 2.6% 정도 예상했었는데 그 이상으로 될 수 있다 이런 어떤 발표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부동산 억지로 이렇게 이제 차단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자금이 돌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금이 돌지 않으면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요. 또 이제 소비도 결국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기가 오래간만에 살아나려고 하는데 그냥 찬물을 끼얹을 필요는 없다 해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강력한 그런 조치는 취하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든지 좀 효과를 최대한 그런 어떤 정책에 조율을 했는데 그 정말 이번 대책이 우리 경제에 이제 찬물을 끼얹는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경기가 그래도 회복세로 들어서 그는 가장 큰 이유가 수출 증가입니다. 수출이 지난해 11월부터 8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고요. 이번 6월에도 그 증가율이 20%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증가가 지금 경기 회복의 근본적인 이제 이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문제는 지금 부동산 시장 열풍이 금융 투기 현상이라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투자자들이 은행에서 돈을 꿔서 돈 잔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가계부채를 늘리면서 소비를 위축시키는 그런 어떤 이제 건전하지 못한 이제 부동산 열풍이거든요. 그렇다고 친다면은 정말 경기 회복을 건강하게 우리가 이끈다면은 오히려 부동산 투기는 억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그래 지금 경기 회복 때문에 부동산 투기 과감하게 차단 못한다. 이거는 뭐 조그만 효과는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이 부동산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이유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미국 금리 얼마 전에 올렸죠. 하반기에 또 올린다고 그러죠. 네. 그럼 우리도 뭐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고. 예. 입주 물량은 상당히 지금 많이 늘고 있고요. 예.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가만 놔둬도 힘든 악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맞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사실은 뭐 이런 어떤 경제 상황으로 봐서는 하반기에는 이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미국이 금리를 한 번 더 인상하면 우리나라 금리가 역전이
확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외국자본이 유출된다. 그리고 금리 시장이 흔들린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금리를 올린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가계부채 같은 것이 상환이 어려워지니까 가계부채 부도 위험도 있거든요. 그럼 부동산 시장도 꺼지고 가계부채도 더 위험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차피 부동산 시장은 힘을 잃을 것이다. 이런 어떤 예상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지난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펴면서 이제 이 경기를 자꾸 들뜨게 하니까 입주 물량이 많다는 건데 당장 7월에 그 수도권만 해도 그 입주 물량이 5,800가구나 되는데 이건 지난달 대비해서 46%나 증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반기 전체적으로 보면은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지역에 12만 가구 정도 되는데 이건 예년에 비해서 50%나 증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량이 많으니까 부동산 시장은 어차피 이제 결국 안정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안정이 된다. 경기가 침체한다. 관계없이 부자들은 특정 지역에 가서 재건축 중심으로 투기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건 과감하게 차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면은 부동산 정책이 정부는 어떤 식의 방향을 잡아야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결국 이 금융 투기 이제 어떤 현상으로 이제 부동산 투기 과열이 더 심화된다라고 한다면은 투기 과열 지구 지정해야죠. 그래서 이제 특히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 과열 지구를 지정을 해서 정말 그 부당한 어떤 투기는 이제 과감하게 막을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그 연말에 재건축 초과의 환수제라는 것이 이제 끝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3천만 원 이상의 이득을 얻으면은 이제 최고 50%까지 이제 부담금을 내야 되는 그런 제도인데 그 부동산 경기 살린다고 그 제도를 올해 연말까지 유예시켰어요. 내년 1월부터는 다시 되살아나는데 이건 이제 뭐 일부에서는 또 유예시켜달라 그런 또 주장도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 봐서 정말 투기가 과열되면 이거 유예시키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조치도 어떻게 보면 좀 과감하게 좀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고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금 흐름 바꿔야 됩니다. 자금 흐름이 부동산 시장에서 산업을 흘리게 돼야 돼요. 기업 투자 이런 쪽으로 이제 흘리게 해서 정말 경제를 살리면서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안정시켜야지 무조건 부동산 시장만 가지고 이렇게 투기 억제한다. 이것만 가지고는 경제가 올바르게 살아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와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금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여러분 달려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말도 정말 충실히 잘 쉬실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